들어와, 들어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김건희 세력의 국정농단이 도를 넘어서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경고를 하는데도 윤석열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답이 없는 정권입니다. 이제는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백운기와 딥블루는 시대의 이념가 신인규 정바세 대표, 시대의 전략가 황희두 노무현 재단 대표, 노무현 재단 이사와 함께 탄핵 비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딥블루 할 준비 되셨죠? 들어와, 들어와. 따라와. 따라와. 예, 최연소 정우리 들어와 따라와. 네, 여러분 들어와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신인규 정당 바로세기 대표님,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예.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났는데 만나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고 하품이 나오고 그러지만 끝나고 나서 반응이 더 황당하더라고요. 뭐 인적쇄신 이야기했더니 누군지 얘기해봐. 증거 있어? 뭐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볼게. 지금 그러고 이제 막 그 하나 둘 얘기가 나와요. 뭐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뭐 낙하산 인사 반대했다는 말도 했다는 둥. 심지어 특검법 뭐 이번에는 우리가 막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나름 한동훈이 공갈도 쳤는데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배째라 이거지. 신인규 대표님, 배째 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을 겪다 보니까 이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이제는 다 이해가 거의 끝났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심리적 탄핵이 어찌 보면 이제 물리적 탄핵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제 그 윤한 갈등이 이제는 뭐 거의 공고화되다시피 해서 거의 이제 윤한 이별을 어제 우리가 목도를 한 건데
사실 저 당정 갈등의 증상은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자중질환 내지는 서로 만나서 밥도 편히 못 먹는 내지는 거의 무슨 그 원정 수사받는 것처럼 윤석열 검사 앞에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 한동훈의 모습을 좀 보는 느낌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증상은 앞으로도 더 많이 저는 튀어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그 본인 그 자체인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자 자연인인 그 개인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전 이거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어제와 같은 정말 한심하고 이제는 뭐 국민들이 더 이상 뭐 평가하기조차 뭐 아까운 이제 그런 장면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저는 이제 탄핵으로 넘어가는 숙명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황교도 기사님 기대를 안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막 나올 거라고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사진을 보면 한동훈 대표의 거의 뒤통수나 옆모습밖에 안 보이고 이건 뭐 수사받으러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다른 기사들 찾다 보니까 정말 가관인 게 25분 동안 이제 선체로 그냥 기다리고 윤석열 대통령 어슬렁어슬렁 나오더니 뭐 참모들은 같이 이렇게 옆에 산책한다면서 걷고 한동훈 대표는 또 혼자였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뭐 제로콜라 지어주고 이제 집에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추경호 씨를 비롯해서 그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를 노골적으로 이거는 대놓고 조롱을 하는 거고 특히 이게 집권 여당 대표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똘마니 한동훈 이런 취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동훈 대표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한겨레에서 두 가지 지적을 한 게 참 와닿았는데 하나는 그 이제 그 샴쌍둥이론 그러니까 이 둘이 사실상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한 명이 무너지면 자기도 같이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랑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론 그래서 과거에 이 하도 쫄았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소위 똘마니 시절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잔뜩 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에 저도 많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탄핵밖에는 방법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탄핵 쉽게 할 수 있을까? 시대의 이념가, 시대의 전략가 두 분과 함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이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 거기도 서울법대 나오고 검사도 하고 나름 뭐 머리 똑똑하다고 그렇게들 주변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전략부터 완전 잘못됐어요. 처음에 독대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독대가 안 받아들여졌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온다. 그래도 사전에 뭐 자리 배치 이런 것도 좀 물어봤나 봐요. 근데 뭐 나무 탁자라고 그러니까 온탁으로 바꿔달라고 했는 모양인데 그것도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이라든지 뭐 회담이라든지 이럴 때는 카드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근데 자기 패를 이미 다 깠잖아요. 그럼 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너 그 패 들고 오는구나. 전략이 다 세워지고 계산이 다 나오는 거죠. 그 어떻게 무슨 뭐 회동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거 보면 이건 뭐 머리는 뭐 쓰는 용도로만 하는가? 머릿속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나? 아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미 목을 이렇게 들이밀고 적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래는 그 아까 말씀하신 패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모든 게 막 무슨 다 술수고 막 다 이렇게 막 물밑에서 뭐 음모를 꾸미고 이런 게 전부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특히 지금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한동훈 대표보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자기는 어떤 얘기를 하겠다 동네방네 떠든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그냥 나는 이만큼 노력을 했다. 어차피 저 인간이 말 안 들을 사람이라는 것도 다들 알 테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냥 저렇게 소위 엄플하면서 책임을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더더욱 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가기 전에 그렇게 챙기기도 했으면서 그 모양이냐고요.
근데 이제 정치에서 사실은 권력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타협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권력 다툼 속에서 권력 투쟁을 통해 가지고 얻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건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협을 하려고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분은 근본적으로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하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협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투쟁을 통해 가지고 뭘 얻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운동권의 많은 다선 의원들은요. 이분들에 대한 비판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분들이 저보다 더 젊을 때 목숨 걸고 독재랑 싸워서 감옥도 가고 친구가 죽어나가는 것도 다 겪으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뭐 기득권화돼서 지금 비판받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그분들은 한번 싸워보고 투쟁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젊은 나이에 고시 패스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니까 주변에서 싫은 소리 안 하고 잘한다 해가지고 본인이 잘난 줄 알죠. 검사 돼가지고 아주 고관대작 지위를 다 본인 대접 다 누리고 윤석열 만나가지고 본인의 능력치보다 훨씬 더 많은 자리들을 누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알고 아 내가 과분하게 누렸구나 사회에 고맙고 봉사해야겠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어디 욕심이 더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야 윤석열도 대통령 하니까 야 저렇게 나라 말아먹는데 나는 윤석열보다 낫겠다 이래가지고 본인이 지금 대통령 하고 싶다고 덤비는 거거든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정치를 2019년도에 시작했는데 저보다 정치는 후배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근데 무슨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하겠다고 정치를 하겠다고 저렇게 본인 부족한 걸 모르고 덤비는 것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가 매우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저 폼 잡고 누리고 대접받고 이런 거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전 이분의 정치하는 목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투쟁할 줄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과 투쟁해서 저는 승리를 거두기가 한 대표가 매우 어려운 입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난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손님이 오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일단 독대도 아니고 삼자 대면인데 그거 한번 몇 가지 좀 짚어보지요. 일단 그 만난 사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방도 어디 골방 같은 데예요. 그리고 뭐 나무 테이블 하나 딱 있는데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 위치도 도대체 여기를 왜 골랐는지 자세 한번 보십시오. 딱 손 올리고 뭐 말해봐. 뭐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진석 실장이 배석한다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윤석열 옆에 앉혀야지. 한동훈 옆에 앉혀요. 한동훈하고 대변인이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지금 꾸중 듣는 겁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대통령 옆에 앉아야지. 의자 보십시오. 저 의자를 앉혀놓고 지금 니까지 게 무슨 여당 대표야 임마. 이 새끼 많이 컸네. 지금 다 그거거든요. 이게요 비교되는 게 몇 장 있어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 전에 부울경 자치단체장들하고 한번 식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대통령 관저입니다. 부울경 단체장들 만날 때는 이렇게 관저에 의자 한번 보십시오. 거의 뭐 러시아 푸틴이 앉는 의자 비슷하게 생겼네요. 황금띠 둘러가지고. 관저를 이렇게 꾸며놓고 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쳐들어갔겠지. 여기 앉아가지고 하는데 표정도 좋아. 이 사람들은 이런 데서 대접해주고. 한동훈 불러다가 앉혀놓고 그 의자 보세요. 나는 뭐 맨날 좋은 의자 앉으니까 이런 거 한 1시간 정도 못 앉아있겠어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한번 해봐 이야기하고.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날 때는 항상 원탁이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만날 때 그때 이게 원탁이었어요. 근데 또 사각형 나무 탁자에서 만난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원내대표 만날 때 이때는 이렇게 만졌어요. 재밌죠? 그래도 여기는 폼이라도 나잖아요. 좀 의자도 그래도 중급은 되고 또 테이블도 고급지고 지금 여기도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저 대통령하고 사이가 겁나게 안 좋을 때였어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김무성 대표 방기 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때 마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줘봐요. 이런 굴욕을 당하고 온다? 벨도 없나? 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는 회담 못합니다 하고 일어나야지. 안 그래요? 그게 정상적인 거고요. 저기 윤석열 대통령 앞에 보시면 먹을 것만 덩그러니 있지 수첩 하나 없습니다. 네. 뭐 그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모든 대화 내용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술 많이 드셔가지고 뇌세포도 많이 파괴됐을 수도 있는데 뭐 저거를 수첩 하나로 받아 적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용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그거 자체가 없다라는 게 참 한심하고요. 저는 이 사진 보면서 한 두 가지 느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의 저 표정 살벌한 표정도 표정입니다만은 사실 딱 보면요. 아까 그 두 명이 앉아 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검찰 취조실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검사고 한동훈 대표가 피의자고 옆에 앉아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은 배석한 변호인 같습니다. 딱 그 그림새가 나오는 거고 또 다른 쪽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 어떤 느낌도 나냐면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동훈 3차장 검사가요. 제1특수부장 데려다 가지고 와서 결재 맞고 보고하는 느낌 같아요. 아마 과거에도 이렇게 보고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기관이거든요. 우리 헌법 8조에 의해서 정당이 설립이 된 헌법기관이고 삼권 분립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 게 정당입니다. 근데 그런 정당을 사유화해버렸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지만 자기가 만든 비대위원장이고 아무리 선출됐다 하더라도 넌 내 밑이야. 내가 사유화한 정당의 그냥 대표자일 뿐이야. 형식적인 바지 사장일 뿐이야. 라는 아주 그릇된 인식이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내재돼 있다 보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안 받아 적잖아요. 그리고 비서실장을 저 여당 대표 옆에 앉히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의전서열 7위가 되고 여당 대표가 그래도 꽤 대접을 받습니다. 국회 부의장보다도 위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대접을 하는지 저거는 한동훈 너는 내 밑이야. 동시에 너 모멸감 좀 한번 느껴봐라 라고 대놓고 조롱을 주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인성이 다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 건물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파인그라스라고 이번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걸었던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옛날 미군들이 쓰던 가건물을 리모델링 한 데라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쭉 말씀 주셨듯이 저도 예전에 그 좀 송사에 좀 휘말리다 보니까 뭐 그런 조사를 좀 몇 번 받아봤는데 딱 그때 생각이 났어요. 옆에 변호사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딱 저렇게 앉죠. 딱 저렇게 저대로 앉습니다. 저도 일할 때 저렇게 실제로 앉습니다. 실제로 딱 저렇게 앉아서 피의자 옆에 앉죠. 이거는 명백하게 이걸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게 직업인 사람인데 이건 누가 봐도 요 각도로 이렇게 올리려고 한 것 같고 사실 저게 손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딱이 사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죽하면은 요 사정권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요걸 막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변호인처럼 대동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뭐 25분 동안 한동안 서서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기적 나오고 뭐 그렇게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도 뭐 그 제로콜라 쥐어서 보낸 다음에 그 추경호 씨랑은 또 밥을 먹고 막 이런 걸 보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대놓고 한동훈 대표를 쪽주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 마음속에 그래 오늘의 이 수모와 치욕을 반드시 돌려주리라. 나중에는 반대로 앉아보자. 이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요. 어제 회동과 관련해서 또 한번 볼 사진이 있는데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미리 요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그러면 김건희 라인이 누구냐 막 말해봐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알게 모르게 다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뭐 칠간신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어제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파인그라스를 걷는데 한동훈, 윤석열 이렇게 서 있는 사진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옆으로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진 보여드릴게요. 바로 옆에 있는 사진. 그 세 사람 나온 사진. 아니요. 윤석열 가운데 있고 한동훈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 여기는. 자,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신인규 대표님 아세요? 그 이기정이요. 그 그렇지요. 비선으로 나온 쓰리빠. 네, 쓰리빠. 예. 네. 지금 김건희 라인의 대표 인물로 꼽히는 이기정 비서관이에요.
대통령한테 인적쇄신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 김건희 라인 쳐내라 그러는데 너 일로 와. 옆에 딱 있어. 가까이 서 있어요. 저걸 보고도 들어갑니까? 아니 저 같으면요 뚜껑 열려가지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옵니다 그냥 아 저거는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보세요. 테이블도 네모라고 그러지 원탁도 아니라고 그러지 정진석 같이 앉는다고 그러지 제로콜라 준비했다고 그러지 대접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고 더군다나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김건희 활동 자제해라 소명해라 인적쇄신해라 라고 하는데 그 인적쇄신하라고 한 그 대상을 옆에다 딱 붙여가지고 가니 그럼 만나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앞서 보셨듯이 사실 저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원래 그 세 가지 요구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결국엔 지금 압도적으로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건 특검밖에 답이 없다. 특히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골적으로 이 드러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얘기가 검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마저도 하나만 하는 소리를 저렇게 비장하게 가지고 가서 저렇게 쪽을 당하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한동훈은 한동훈 나름대로 자기 쇼를 하러 간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차피 저 사람이 무슨 말 할지 뻔히 아니까 그 딱이 사정권 안에 두고 언제든지 갈길 수 있다. 거의 이 정도 각오를 하고 저 사진을 보여주는 건데 뭐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 잘 말씀 주셨지만 지금 대통령 맨날 입에 달고 막 법치주의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가장 중요한 이 상권 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냥 뭐든지 다 자기가 그 통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하나만 좀 보태자면은 사실 집권 여당을 무시하는 뭐 무시도 아니죠. 사실은 개무시하는 건데 그 개무시하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사실 저는 국민의힘에게 근원적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짓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당할 짓을 해왔습니까? 대통령한테 한마디도 그동안 못 해왔고요. 의원들이 공천받겠다고 수돗물 떠먹지를 않나. 다 용산만 바라보면서 무슨 해바라기처럼 권력의 애완견처럼 그동안 살아온 게 국민의힘의 지난 2년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서도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보여왔던 그 정말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에 아주 유약한 리더십을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은 무시한 사람도 저는 근원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은 무시당한 국민의힘,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 전 한동훈 대표도 무시당할 짓을 했으니까 무시당하는 거라고도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에 본인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할 말도 하고 민심을 쫓아가고 국민의 힘을 얻어가지고 말 그대로 당명이 국민의 힘인데 국민의 힘을 가지고 대통령을 제압했으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합니까? 여당이 여당으로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대통령 딸랑이만 쫓아다니고 꼬리만 흔들고 배만 뒤집어 깠기 때문에 지금 저런 굴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솔직히 동정도 아까워요. 그냥 당해도 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근원적 책임은 있습니다만은 당해도 쌉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짚어봤냐. 한동훈이 얼마나 모질인가 그것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보다 못해서 여당 대표까지도 나섰는데 귀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점심을 여의도에서 먹었는데요. 점심 장소를 가는데 어떤 그 건물 벽에 어떤 글귀가 하나 써져 있는데 심상치 않아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란 없다. 다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뿐이다. 고병권 선생이 묵묵이라고 하는 침묵과 빈자리에서 만난 배움의 기록, 그 에세이집에 있던 글인가 봐요.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란 없다. 다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뿐이다. 참 와닿았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외치고 야당이 외치고 심지어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을 수 없는 것보다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나쁜 겁니다. 들을 수 없는 것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여건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자는 놈보다 자는 척하는 놈이 더 깨울 수가 없다.
자는 놈은 깨울 수 있어요. 자는 척한 놈은 죽어도 못 깨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인규 대표가 쓴 보수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오늘 이제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책이 이제 출판되지는 않았고, 여기 서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서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 윤 대통령의 관심사는 오로지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검찰 정치를 공고히 다지고 자신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건의 수호 정치일 뿐이다.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배신한 보수 정치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분명하고도 명확한 이유이다. 얼마나 정확한 진단입니까? 그리고요, 경향신문의 오늘 아침 칼럼을 제가 아주 유심히 읽었습니다. 이대근 경향신문 칼럼니스트가 쓴 겁니다. 어쩌다 우리는 부부 통치를 받게 되었나. 남한 부부 통치는 북한 남매 통치와 닮았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다. 김여정은 중대 발표 때 오빠 위임을 받았다고 공표하지만 김건희가 국정 개입 때 오빠 위임을 받는지는 알 수 없다. 김여정 오빠가 누군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김건희 오빠가 누군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쭉 썼어요. 그러면서 이 부부 통치와 관련해서 누가 이 자를 세웠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김건희가 얼마나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명태균을 통해서 강혜경 씨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보수의 종말 앞에 부제가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예요. 콩이맘님은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놈의 정치라고 패러디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 나온 게 인적쇄신 누군지 말을 해봐. 거기에다가 심지어 특검까지도 특검 할 테면 해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그 방어나 똑바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야당에서 공격하는 거나 좀 막아라. 그렇게 쪽을 줘놓고. 그러니까 앞서서 뭐 쭉 얘기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여태까지 인생을 그 물론 뭐 구수하는 과정에서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맨날 뭐 술 먹고 다녔다 그러고 결국에는 그 검찰 시절에 본인들이 승승장구한 방식이 결과를 끼워 맞추고 그런 소위 막 언론 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현실 정치는 사실 종합 예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그런 장난질만으로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정책 그리고 뭐 가치, 비전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텅 비어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마음대로 해봐라. 배째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자포자기 심정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본인이 뭐 더 잘할 수도 없고, 근데 본인이 자리를 내려오면 또 자기 배우자는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시스템 위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뭉개고 있는, 딱 요게 저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이 날 수 있잖아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119에다가 전화해가 신고해가지고 빨리 불 꺼주세요 하면 소방차가 달려옵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거든요. 지나가다가 강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12에 신고합니다. 그럼 경찰이 와서 총기를 휴대해서 강도를 때려잡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경찰을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강도라고 소리치고 경찰을 불러도요, 경찰이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나가던 힘센 권력자가 도둑이야 강도야 라고 소리치면은 제 입을 틀어막고 저를 오히려 무고를 합니다. 무고를. 이게 세상이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근데 이런 세상을 만든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가, 뭐 대통령자 참 붙이고 싶지도 않지만은 그 자가 자기 부인 하나 살리겠다고 뇌물 받은 거 봐주고, 주가 조작한 거 봐주고, 장모 봐주고, 학력 경력 위조한 거 봐주고, 고속도로 노선 조작한 거 봐주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왜 그 검찰에게 우리가 왜 월급을 줘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 의문까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부부 통치라는 말씀 쓰셨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비선들, 그 비선들만을 위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고 이 땅에서 의무를 다하면서 살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말 겁 없이 5년짜리가 겁도 없이 까부는데 그 전에 윤석열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 그 전부터 일단 이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다 견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윤석열이 죽으면 보수가 같이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 세력들이 막아줬어요. 그 맨 앞장에 섰던 것이 조중동 아닙니까? 보수 언론들. 종편 같은 것들은 쓰레기니까 제가 언급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 언론도 이제 변화가 보입니다. 오늘 아침자 보수 언론 중앙일보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맨 마지막 오피니언 아닙니다. 30면 31면 한번 보십시오. 사설, 그다음에 정치부장 칼럼, 그다음에 서울대 교수 시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면입니다. 전면. 사설 제목 대통령의 현실인식 이 정도로 민심과 동떨어져 있나. 정치부장 칼럼 여사가 1등 공신이라는데 맨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 강원택 교수 시간은 윤 대통령의 편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자 중앙일보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정확한 좀 전문 용어로 손절이라고 그러죠. 이제 더 이상 너 카바가 안 되겠는데 이제 한번 제 갈 길을 가세요. 저는 이런 신호, 이런 시그널로 봅니다. 이번 특검법 저는 한동훈이 스타일이 이렇게 뭐 딱 각을 세우고 이렇게 싸우고 이러지 못하는 쫄 보니까 아마 특검 찬성 이렇게는 죽어도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스타일은 그 쫄보 스타일 있잖아요. 나 밥도 안 먹을래. 안 해. 나 집에 갈래. 오늘 아침에 안 가. 지금 이거잖아요. 어? 아마 이번에 특검법 보면은 몰라 알아서 해.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이후에 오늘부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윤석열 부부 특검을 원하는 사람이 한동훈이 되지 않을까. 그 분노와 그 모멸감으로 인한,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뭐 무시하고 이래선 절대 안 되지만요.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아예 짓밟아 버리면요. 그 사람들 억하심정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인데 다 인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 인격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동훈 대표 머리 위에다가 침 뱉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거 견디면 그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고, 그건 정말 한동훈 대표가 사람이라는 반증인데, 저는요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할 거기 때문에,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국회로 공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의지도 반영되겠지만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이상 이거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역사의 공범이 될 수 없다, 정치적 공범이 될 수 없다 이러면서 각자가 저는 각자 도생의 판단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무슨 의석수라도 뭐 한 130석 얻어놨습니까? 고작 그냥 108석이어가지고 그 8명, 그것도 이미 4명은 이미 이탈한 상태예요. 그럼 고작 4명만 더 이탈하면 8표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현실인식을 좀 딴 나라처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값을 다 받아야죠. 다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 언론도 이제 정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쳐내라는 경고를 계속 했었는데 그걸 노골적으로 그것마저도 짓밟아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조중동이 이제 우리는 비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중동도 취급을 안 하고 그런 더 극단적이고 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을 보면서 잠에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애초에 대선 과정에서 다 나왔던 건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설마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장으로 가겠어 했는데 그 이상을 자꾸 보여주고 있다 보고요. 예전에 그 유시민 작가님이 이명박 정부 때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해서 비판했던 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게 뭐냐? 국민의 마음에 따라 다스리는 거고, 두 번째는 국민들을 이익으로 유도하는 거,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 그 못된 게, 그거보다 못한 게 이제 형벌로 다스리는 거고, 가장 최악이 뭐냐?
그 이제 국민들이랑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거. 근데 지금 딱 윤석열 정부를 보면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그런 양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노골적으로 더 대놓고 국민들 형벌로 막 겁주고 그다음에 국민들이랑 대놓고 싸우고 있거든요. 막 그런 집회 나오는 사람들이 막 신상 털고 경찰이 갑자기 일선 경찰서에 있던 내용이 막 서울 경찰청으로 넘어가서 그 집회 나오는 사람들을 자꾸 협박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은 김건희 특검은 물론이고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여기로 지금 모든 여론이 지금 모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탄핵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탄핵의 비밀번호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마무리용으로 슬리퍼 사건,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뭐 그 전에 용산으로 옮길 때부터 끝장났고 이태원 참사 때 하는 때도 보면 이미 정리가 끝난 정권이긴 합니다만 MBC 기자와 이렇게 언쟁을 하면서 이기정 이제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영전에서 좋은 자리 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시부리던 것 중단했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핑계댈 거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MBC 아예 비행기도 안 태워버렸죠. 그랬다가 바이든 날리면 생겼죠. 이게 딱 그 망해가는 집 꼬라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단초가 슬리퍼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왠지 슬리퍼 하면 재미가 없고 쓰레빠 해야 재미있을 것 같죠. 그 쓰레빠 사건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 돼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가시는데 찍지 마세요. 이거.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아니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 끝났잖아. 그렇게 했잖아. 반말하지 마세요. 아니 말꼬리 잡지 마세요. 그렇게. 말투기를 누가 잡아요? 질문 질답 끝났는데 말투기를 주관이 잡았잖아요. 정말요. 그렇게. 뭐가 악의적이에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네? 아직도 이해를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주연한 거예요. 끝나시. 영상이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해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 분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놓지 못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했네. 아직도? 아직도. 그럼 뭐 지금 무슨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네요.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거 있어요. 독재적인 게 아니라 아니 다 보도해주세요. 다 보도해주세요. 언론이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실에. 네, 그렇군요.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대통령이랑 기자들 질답하는데 비서관님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니 끝났잖아요. 왜? 끝난 상태. 끝났는데 왜 비서관님 끼어드냐고요. 대통령이세요? 원스태핑 MBC 기자와 지금 이제 이기주 비서관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게 이제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기주 기자와 이제 이기정 비서관의 언쟁.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저걸 나중에 이제 보수 언론이 뭐라고 트집을 잡았냐면 괜히 쓰리빠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거였어요. 그래서 쓰리빠 사건이 된 겁니다. 네. 본질은 도외시하고 그때만 해도 지키려고 했죠. 이 정도로 무도할 줄은 몰랐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른 경우에도 그런 쓰레빠에 씻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막 나왔는데, 그러니까 앞서 보면서 전 느낀 게 뭐냐면, 원래는 저런 경우라면 전 개인적으로 그걸 또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보통 이제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대답 안 하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잘못된 건데, 지금은 대놓고 대통령부터가 저 모양이니까 그 밑에 막 비꼬는 거 들었잖아요. 막 예, 막 그러시군요 이러면서 막 비꼬고, 이게 사실 윤석열, 뭐 한동훈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보여주는, 특히 한동훈 대표도 많이 보여주는 게 소위 그 막대사수라고, 제가 그 키보드 워리어들의 심리를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은 꼭 내가 먹어야지 이긴다고 생각하는 이게 아주 졸렬한, 이게 막 10대 때 많이 하던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저것도 보면 한마디를 안 질라고, 지금 보통 이 기자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자기네들이 최소한 잘못한 걸 인지라도 하면 저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일단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강한 사람, 나는 절대 저런 걸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난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사람, 이런 걸 또 결국 대통령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죄다 저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다 분노하고 또 너무나도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뭐 우리의 삶이 팍팍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뭐 당선인 시절까지 포함하면은 한 2년 10개월 정도 가까이 될 건데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논란들 중에 단 하나라도 해결이 된 게 있습니까? 종결이 된 게?
제 기억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문제 제기했다가 뭉개고 또 다른 논란을 터뜨려가지고 또 논란 시작하고 또 다른 논란 나와가지고 뭐 단적인 예가 양평 고속도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반성과 성찰이라는 거를 전혀 못합니다. 끝까지 남 탓. 그리고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를 않고 남에게서 찾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공산 전체주의까지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자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격적이고 국민 통합이라는 대통령의 제1의 책무를 완전히 방기해버린 이런 정권이기 때문에 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사람은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뽑은 건 할 수 없지만은 뽑았더라도 이제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저는 반드시 이제 회수할 때가 됐고 더 이상 대통령직에 있어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윤석열 안 된다. 그것은 다 이제 정리가 됐고 더 해봐야 입만 아프고 자,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를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은 그야말로 시대의 이념과 시대의 전략가 두 분 아닙니까? 탄핵 비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략가 후계부터 이 탄핵 비번 몇 자릿수 될 것 같아요? 한동훈은 워낙 많아가지고.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전략가라고 하고 이 얘기를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긴 한데 실제로 그 이따가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더 자세히 아마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박근혜 탄핵이랑 비교해서 그 경향신문인가요? 그 칼럼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든지 뭐 김건희 씨 관련해서 특히 그 뭐 방치한 문제, 국정 개입을 방치한 문제 그리고 방치를 넘어서 아예 그냥 그걸 은폐하고 축소시키기 위해서 또 이거에 대한 그 권한 남용 문제, 요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최혜병 사건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럼 저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 앞에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일 그 당직자들 처음으로 뭐 소집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는 뭐 지도부라든지 추경호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데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과연 한동훈 대표 말에 따를까 오히려 또 거기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서 또 그 내부 싸움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그 친한 게 이건 대놓고 어제 그 쪽을 당한 게 이거 단순히 그냥 뭐 망신당했다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정치 인생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거 뒤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라도 이 사람들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접근이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이미 탄핵의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해낸 게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해봐서 막는 방법을 또 알고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근데 일단은 사실 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난번에 탄핵, 박근혜 최순실과 관련됐던 탄핵은 저는 이제 검찰과 레거시 언론이 주도한 탄핵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미완성의 탄핵이라고 저는 부르고요. 이번에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검찰과 레거시 언론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의 여론에 의지한 정말 국민들이 반대 윤석열 타도 외치면서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정말 이 정권을 있는 그대로 정말 국민 주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의 저는 완성형 탄핵으로 이번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더디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렇게 가야 저는 어떤 사람들이 탄핵을 놓고 어떤 농공행상 속에서 그 다음 권력을 독차지하는 이걸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와서 평가를 하면 가장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연정하지 않은 거. 그거 하나랑 두 번째가 특검에서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거죠. 5계단이나 뛰어넘어서 앉혔고요. 서울중앙지검장 이후에도 보수에 대한 적폐수사 이후에 또 5계단 뛰어 올라가지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기수도 낮은데 대검찰총장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번의 인사가 저는 사실은 검찰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펌핑을 저는 넣어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거에 뭐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이것을 좀 반면교사,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거에 나아가기 앞서서 저는 요거 하나는 오늘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게요. 지금도 한동훈이 있고 또 여권의 분열이라는 거는 사실상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마지막 키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는 맞는데 저는 지금 범야권 그리고 중도에 계신 많은 반윤석열 세력들이
저는 어줍지 않은 타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줍지 않은 타협이라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로 상징되는 정말 이 헌법 파괴 세력들 있잖아요. 이 헌법 파괴 세력들하고 어줍지 않은 타협을 하게 되면요. 또 문제가 저는 꼬인다고 봅니다. 저는 다소 더디고 다소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한동훈에 손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그 여드름 짤 때 짜는 둥 마는 둥 짜면은 위험하고 또 곪거든요. 아예 한번 짤 때는 아픔을 감수하고 그냥 피가 다 끝까지 뿌리까지 다 터져 나올 때까지 짜야 그 다음에 새살이 돋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주의의 적, 헌법 파괴자, 헌법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저는 관용과 용납,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시민들, 정말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정말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탄핵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세력 내지는 윤석열, 김건희 세력과는 절대 저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저는 좀 어렵더라도 이런 완성형 탄핵의 길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완전 공감하는데 이게 현실이 그래서 저희 참 어렵다고 보는 게 이 앞에 말씀 주셨던 그 연정,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연정해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신인규 변호사님의 기준이 있고 제 기준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죽겠다. 지금 막 자영업 폐업률이 막 지금 100만 명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폐업자 수가 막 그런 분들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달라.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 온도가 한동훈이든 누구든 뭐 이준석이든 끌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끌어와서 제발 좀 끌어내려달라. 이거 진짜 죽겠다라는 또 이런 온도가 있고 또 아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실 그쪽의 생각은 그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가게 되면 또 이거 개판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 쳐내고 가자라는 이런 논의들이 있을 거라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유튜브라는 게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뭐 다양한 의견들을 그래도 여기서 좀 완충지대 역할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보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11월 2일에 롱패딩 뭐 준비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해서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올 겨울 안에 끝내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지만 온 오프라인으로 이런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말자. 지금 우리들이 힘들고 답답하면 그 이상으로 지금 국힘당 내부도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잘 견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너무 절박하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너무 조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급해지면 저는 큰 함정에 빠진다고 봅니다.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전략적 사고가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줍지 않은 타협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힘든데요. 이 힘든 과정을 정말 이제 새 나라를 만드는 원년으로 저는 승화시킨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뭐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우리 맘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원칙을 지키고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쓰레기 시궁창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타협해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 저는 그거 아예 생각 자체가 저는 썩어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이라도 원칙 있게 정말 국민 주권이 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회복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탄핵으로 가는 다소 더디고 힘들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좀 그런 한 번에 겪어야 될 과정을 좀 우리 사회가 한번 좀 다 같이 연대하면서 겪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신다면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한 역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악하고 악한 왕 중에 최고로 아합이라는 자를 꼽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는데요. 이 아합이 왜 그렇게 악했냐면 왕비가 정말 악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습니다. 나쁘고 악하고 못된 것은 다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도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왕도 자기 개인 재산을 갖고 있을 때인데 어떤 포도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욕심이 났습니다. 아합 왕이. 그래서 그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한테 야 내가 더 좋은 땅 줄 테니까 이거 좀 바꾸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이것은 선대로부터 물려온 거니까 내가 함부로 팔 수 없다. 아합이 아이고 짜증나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포도밭을 좀 바꾸고 싶은데 자식이 말을 안 듣네. 이세벨이 나한테 맡기세요. 어떻게 해서 그 포도밭을 뺏었냐면요. 이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재판에 넘깁니다. 엉뚱한 죄를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포도밭 주인은 억울하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을 죽여버린 다음에 그 포도밭을 가지고 아합한테 줍니다. 아합이 우와 어떻게 가져왔어? 다 수가 있지요. 거짓 증언을 해서 포도밭 주인을 죽이게 하고 그 갓을 탈취하는 거, 그 여자 이세벨 누군가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아합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왕은 호위하는 병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병사들이 다 죽어도 왕은 살아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 쳐들어오니까 본인이 어디 막 허둥지둥 막 그렇게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병사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눈 감고 쏴대는 건데 어디에 그 화살이 맞았는지 아십니까? 갑옷의 솔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왕들은 일반 병사들과는 다른 완전히 그냥 그 가죽과 쇠로 된 갑옷을 이렇게 온몸에 두르죠. 화살이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과 가죽을 덧댄 그 사이가 솔기입니다. 눈을 감고 쏴댄 아람 병사의 화살이 그 갑옷의 솔기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아합이 죽는 거예요. 저는 이 아합과 이세벨과 그 솔기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솔기,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어디일까? 저는 그 솔기는 우연히 뚫지만 필연적으로 뚫어지게 돼 있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짓을 저지르고 본인이 당황하고 막 그러는 사이에 그럼 어떻게 보면 박근혜 때의 설계는 아이패드입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태블릿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렇게 자기 딴에는 딱 모여 있으니까 뭐 아무런 걱정 없는 것 같아도 이자의 솔기는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 원래 최혜병 특검 그 과정에서 이거는 명백하게 그 대통령이 수사 외압 사건으로 되면 이거 탄핵으로 가는 열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이걸 애써 그냥 뒤로 밀어두는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말고도 지금 뭐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사실 김건희 씨가 여기서 등장을 함으로써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국정 운영까지 했구나.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찍소리도 못했구나라는 게 지금 막 드러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이제 굳이 따지면 타이밍 러시보다는 이제 말라 죽어가는 상황이다. 이게 실제로 이 자기들끼리 그 고립된 요 어떤 특정한 지역 안에서는 그 안에서 서로 으쌰으쌰하고 정신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이제 그 안에 자원이 고갈이 되면 그때부터 연쇄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걸 뚫고 가려고 할까를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지금 주로 민주당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유도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아까 뭐 안보국가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그 변화 과정을 보면 안보국가 거쳐서 자본주의 발전국가 가고 그리고 이제 뭐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제 복지국가로 가다가 완전히 역순으로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막 세수 펑크 때문에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게 지금 복지 관련해서 다 그냥 뭉개버리고 지역균형 발전은 그냥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장, 뭐 잠재 성장률이나 실질 임금이나 이런 거 보면은 결코 좋은 지표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타고 가다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띄우면서 그 시절의 안보국가 얘기를 꺼내면서 무슨 뭐 간첩, 뭐 빨갱이 이런 얘기가 다시 언론을 통해서 막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건 그들 나름의 이런 방향인 거지. 그게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 고립돼가는 거고 자원 수급이 원활히 안 되면 그 안에서 이탈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 봅니다. 특히 지금 저들은 그래서 난전, 그러니까 막 자꾸 사람들 어지럽게 만들어갖고 제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또 바로 잡아주는 게 이런 유튜브 플랫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유튜브 플랫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정권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중앙일보 칼럼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윤석열 정권의 솔기가 뭐냐? 저는 한 세 가지 보는데 첫 번째가 민생입니다. 민생은 거의 정말 파탄입니다. 파탄. 네. 근데 이게요, 민생 파탄이라는 게 국민들이요,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이 오면요,
이거는 뭐 정말 손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민생의 파탄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의료 붕괴입니다. 이거 의료 붕괴는요, 내년 2월과 3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학기 또 시작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습 불가능한 혼란으로 빠져갈 겁니다. 응급실은 응급실대로, 또 중환자실과 수술실은 수술실대로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이 붕괴로 가는 직전에 있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그 스모킹 건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역시 김건희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채 양명주 했습니다마는 이채 양명주 중에서 최혜병 특검, 그 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거기다 지금 공주까지, 지금 공천계획까지 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태균 파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요. 앞으로도 제2, 제3의 명태균 같은 국정농단 더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그 솔기가 그 좀 좁아야 화살이 뚫기 힘든데 이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뚫어내기 쉬운 솔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특징을 분석해 보자면 보수에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지지 기반이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부 분열, 내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고, 국정 동력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이 상황을 탈출할 그 어떠한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20%에서 지금 겨우 방어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안에는 저는 뭐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바뀌지 않는 한.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보면서 예. 원래 그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패 문제 때문에 날아가기 직전에 전쟁을 이렇게 막 일으켜가지고, 물론 이제 대한민국은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전자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주도적으로 못한다 해도 계속 지금 나오는 워딩들 보면 실제로 국정원 정보사업비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이런 데서 뒷돈 줘가지고 그 자꾸 북한 자극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사일 좀 한 번만 쏴달라. 그럼 내가 일단 사람들을 이 안보, 막 불안 이런 걸 또 자극해가지고 다시 내가 살 길 찾겠다 이쪽으로 가려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계엄령으로 막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아무튼 막는 게 전 또 또한 중요하다 봅니다. 솔기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진형님, 윤석열의 솔기는 명태균의 USB 아닐까요? 매일 새롭게님, 윤석열의 솔기는 김건희의 망나니 짓. 잼꽁이님, 모질이 솔기 현재 한두 개가 아닌데요. 담비님, 솔기가 없을 줄 알고 있겠죠. 이향님, 앵커님 말씀에 귀 쫑긋 분명 솔기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솔기 찾는 게 신중해야 한 방에 끝날 수 있겠죠. 그러셨어요. 아까 제가 아합과 이세벨 얘기를 했는데 이산저산을님,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렸는데 아주 알려주셨어요. 그 이세벨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이스라엘에서 창밖으로 떨어져 죽었는데 개들이 와서 이세벨을 뜯어먹어 시신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마지막에 개가 그것을 먹고 그 피를 핥을 거라고 다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세벨 최후가 그렇게 됐어요. 개가 뜯어먹어가지고 못 찾게 됐어요. 정말로 악한 자를 저지른 사람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거든요. 박근혜의 포토라인과 수의를 입은 파란 모습 기억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김건희가 영상에서 어른거릴 때 오버랩이 됩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자기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난번에 뭐 한참 처음에 잘 나갈 때는 기자들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더만요. 뭐 여러분은 뭐 창문이 흔들리고 뭐 이렇게 바람이 불고 뭐 안 보이십니까? 예? 저는요, 이게 뭐 역사의 동서고금을 물어난 진리인데 발이 차면 다 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정말 그 철없는 망둥이처럼 저렇게 오만불손하게 뛰어다니고,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정말 국민 밉상이잖아요. 누구도 김건희 씨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범죄 조작단,
이 범죄 조작단에 대해서 지금은 이 검찰권까지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디게 가는 모양 같지만은 이 국민의 여론, 아주 차갑게 냉담하게 식어버린 이 국민의 마음들은 아마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정말 빙산처럼 아주 그냥 그들을 다 초토화시킬 만큼 저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지금 불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본인들은 아주 국민들 알기를 진짜 너무 우습게 봐가지고 참 어이가 없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5천만의 이렇게 눈과 귀가 다 지켜보고 듣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8명 믿고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데 8명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뭐 계속 왜냐면 한 명이라도 내주는 순간 그럼 그 빈틈을 내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 무너지면 그러니까 저들이 사과를 악착같이 안 하는 것도 결국엔 그 검찰 그 주의자 입장에서 한 번 사과하면 이제 이걸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그냥 사람을 난도질했던 게 저 사람들의 과거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또 난도질 당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대충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8명도 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문제는 그 한 명이라도 이제 무너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저들이 아니까 계속해서 말장난하고 뭐 야당 탓하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에 이제 친한계도 속내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이 검찰에서 김건희 씨 관련해서 최소한 기소를 해줘야 자기들이 좀 명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도 불기소가 돼서 더욱 아까 그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국민들의 그 염장을 질러버렸는데 이제는 그래서 저 뭐 8명이라든지 김건희 씨라든지 중심으로 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의 좀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뭐 제 말대로 다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올해 말 그러니까 올해 말에는 사실 11월 달에 여러 가지 그 재판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슈 전환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말까지는 그냥 이 상황 그대로 불행하겠지만 간다고 보고요. 내년 여름쯤 되면, 그러니까 내년 여름쯤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그 이후, 민생 파탄이 확인된 이후, 그리고 명태균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다 알려진 이후에 전 내년 여름쯤 되면요. 이제 특검이 다 도입돼 있을 거고 특검에서 어느 정도 수사 결과도 낸다고 보거든요. 그럼 전 내년 여름쯤에는 실제로 탄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과 특검이 저는 내년 여름까지는 순차적으로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때 끝낼 수 있으면 더 좋고 만약에 그때 뭐 제적 3분의 2가 안 돼가지고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그 해가 지나면 2026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상징되는 이 보수의 뭐 썩은 보수, 구태보수라고 하면은 이 보수의 완전한 저는 수축기가 일어날 것이다. 그 수축이라는 것은 이제는 영남 자민련 수준으로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죠. 그렇게 국민적 심판을 한번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저는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 검찰 보수, 이 MB 보수, 이 이익 보수, 이 명태균과 놀아난 명태 보수, 이 친일 매국 보수가 이제는 대한민국 땅에서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되는 저는 그런 날이 저는 한 3년 안에는 좀 정리되지 않을까. 국민의 민심에 의한 정리. 전 그 과정이 속히 올 것이다. 전 그렇게 좀 예상을 하면서 조금 길게 일단은 좀 내다는 보고 있습니다. 신인규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희망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너무 길다. 한 3년 정도. 너무 길어. 제가 항상 이 말문이 어디서 막히냐면 예. 아까 이렇게 그 뭐 자영업자분들 말씀도 드리고 지금 뭐 실질 임금 때문에 대부분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 아닙니까? 경제 민생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저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그 뼈아픈 댓글들이 있어요. 너는 살만하니까 그렇게 뭐 몇 달이나 뭐 몇 년 기다린다고 하지. 나는 진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어떤 말로도 이거 위로도 안 되고 힘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절박한 마음을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지금 이제 그 먹사니즘 관련한 이 민생 행보를 빠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다. 그거랑 별개로 지금 이 투쟁하는 거는 투쟁하는 거대로 민주당이 투 트랙으로 지금 나눠서 가겠다는 각오를 그래서 보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도 뭐 얼마나 버틸지 스스로 그 얼마나 그 버틸 수 있을 거라 인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본 관련해서도 또 다른 이슈 때문에 묻혀 있는데 실제로 일본도 계속 그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고 그 헌법 구조 계속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야금야금 자꾸 영토를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고
있고 뭐 전선을 넓혀오고 있고 북한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자극하면서 한미일에 그러니까 사실 동등한 협상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꼬붕이 되려고 작정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이게 참 말씀하셨듯이 그럴수록 이제 뭐 너무 급하게 가면 탈이 날 수는 있지만 이런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정치가 그런 고민이 참 많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댓글 보면은 너무 길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신인규 대표님한테 어떻게 좀 만들까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그 길다라는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하고요. 저도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지금은 이 전국을 좀 예상해 보면서 하나의 그림을 좀 그려보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내년에 저는 특검과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저는 적기가 한번 온다고 보거든요. 그럼 내년이면은 지금 뭐 몇 달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탄핵으로 우리가 결승골을 넣기 위해서는 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수권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들이 믿음을 가져야 그 안정감을 가지고 보수에서 이탈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조금 더 책임 있는 역할로서 수권 대안 세력으로서 확신을 주는 만큼 전 내년에 탄핵으로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오해 없게 제가 정리해드리다 너무 절망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글쎄요. 죄송합니다. 예,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3년이라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3년 안에는 무조건 정리되는 건 맞는데 최대한 빠르게 끌어내리는 게 임기 좋다. 2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이제 총선까지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총선 때까지 해서 저 세력들을 아예 그냥 이 나라에서 정말 뿌랭이를 다 뽑아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그래서 쓴 이 보수의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3년 안에는 저분들의 완전한 종말을 맞게 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대한민국이 불행해지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우리가 좀 할 말이 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보수의 종말은 3년 잡더라도 윤석열, 김건희의 아웃은 좀 시간을 당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오죽하면 조중동이 손절을 했겠습니까? 조중동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언론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 애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겁니다. 오늘 이렇게 참 하는데 또 가슴 아픈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 룽지맘님, 이영민님 지금 손해보고 그냥 폐업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솔기의 민생을 신인규 대표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민생, 안보, 온갖 비리, 의혹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처해 계신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1분 1초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나라를 이끌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도 정말 제 마음을 100% 말씀드리자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또 정치라는 게 현실이고 또 우리가 이 현실을 부정한다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내년에 탄핵되는 걸로 한번 기회가 올 거거든요. 저는 그 사이에 제가 최전선의 앞장을 좀 서서 저는 그 현실을 좀 빠르게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그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최전선에서 제 몸을 좀 던져서 좀 뭔가라도 좀 해볼 그럴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이 정치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이 온라인 환경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어떤 진짜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래도 윤석열 억울하다, 잘했다. 저 이재명 대표 뭐 방탄이다. 요거에 넘어간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탈진실의 시대라고. 이게 한마디로 그 민주주의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상대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상대주의라는 게 사실은 저런 식으로 아무거나 다 그냥 갖다 붙여갖고 무슨 삼김특검 이런 물타기라는 게 아닌데 문제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런 걸 자꾸 뿌리면서 가랑비 옷 젖듯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이런 플랫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건 해외에서도 못 해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하되 지금 현 시점은 또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그건 그거대로 민주당에서 또 뭐 집권플랜본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투트랙으로 정말 비상시국이라 생각을 하고 그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갈 예정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요. 탄핵이라는 거는 제적 3분의 2를 넘어야 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에 6명의 재판관 이상의 법률적 확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의 80에서 90%가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에 동의를 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탄핵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말 탄핵 이후에도 이 나라가 오히려 더 안정화되고 오히려 더 잘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그 수권 대안 능력을 어느 세력이 됐더라도 빠르게 인식을 시켜줘야지만 이게 일어나지. 그게 안 되면요, 지금과 같은 이 교착 상태, 저도 매우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재보궐선거에서 아마 부산 지역의 선거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절망과 탄식을 하셨을 텐데 이 냉정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말 수권 대안 세력으로서 뭐 민주당이 지금으로선 가장 뭐 1번 타자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민주당이 이걸 심어줘야 된다. 그냥 반윤석열, 윤석열 나가라 이것만 가지고는 국민들의 절대 다수 80% 이상이 움직이기는 매우 어렵다. 좀 그 점을 꼭 민주당이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황유두 이사님의 이 유능함과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런 노력들이 좀 민주당 안에서도 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의 마음은 있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말씀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반윤석열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지난 국회와 지금의 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면 정보 유통이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이잖아요. 그 유통 과정을 지금 저런 식으로 조작까지 해가지고 사람들 눈가기를 속인 게 명태균, 막 그런 주변 사람들인 거고 자칭 보수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연루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유통 창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것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도 보수의 종말로 지금 이렇게 역할을 하시듯이 같이 이거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이제 조금 정리를 드리자면 우리 황희두 이사님은 수권 대안 세력으로서 그 비전 플랜 본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이 보수 진영에서 정말 보수의 종말, 말씀드린 검찰 보수, 명태 보수, 그리고 이익 보수, 친일 보수, MB 보수, 이런 보수의 정말 썩은 정치를 해오던 이런 세력들 발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보수의 종말을 위해서 우선은 제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아마 제가 하는 역할과 황희두 이사님이 하는 역할이 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 답답하신 마음에 저도 제가 벽돌 하나 옮기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마음 무겁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산 재산을 님께서 오늘 좋은 걸 많이 보내주시네요. 박근혜, 윤석열 찍었던 실수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윤석열의 폐악질을 두둔하면서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이준석이 양두구육 증오를 부추긴 세대 포유론을 가장한 세대 갈등 조장에 속은 거죠. 과감히 국힘과 윤석열을 버리는 당신,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 시민입니다. 예, 이산 저산을님, 제가 이분 아이디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오늘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진홍님, 그래도 너무 길다. 그 안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오늘 참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들 힘들다는 말씀을 소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한번 소개를 하면 그냥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분 소개할 수 안 할 수도 없고 막 할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내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버려요. 윤금이 원님, 저는 악으로 버팁니다. 17년 장사했는데 처음입니다. 전혀 장사가 안 됩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술만 먹고 외유만 다니고 자기 배우자만 지키면서 저러고 있으니 민생이 파탄에 안 빠지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자격과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빠르게 정리되는 게 저도 나라를 위해서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반찬 어때 님도요. 백운경크님, 제가 식당 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정보 처음 봅니다. 지금 5시 13분인데요. 식당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에 뒷불로 보시고 있을 시간 없으세요. 다시 보기로 보시면이나 모를까. 정말 얼마나 힘드시면 아까 윤금 의원님께서 11월 2일 날 그 집회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가게를 아예 문 닫을 수는 없고 사람 사수 좀 놔두고 3명 이상 모여서 나가겠다고 그러시는데 국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악으로 버티시는 거죠. 내 반찬 어때님, 빨리 좋은 세상 돼서
그때는 딥블루 생방송 못 본다고 글 올려주시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탄핵 비번 두드려 봤습니다. 아직 열리지는 않았는데 맞춰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 한동훈의 비번도 깔 수 있는 지성입니다. 우리 시대의 전략가, 시대의 이념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그 탄핵 비번 열심히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적어도 2자리는 더 맞추고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백운기와 딥블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오늘 댓글 받으실 분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몰 광고 듣지요. 예, 순살 장어탕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죠? 3차까지 다 완판이 됐고 이제 4차 사전 예약 받고 있는데 4차도 곧 완판될 것 같습니다. 계속 주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드셔보신 분들이 또 사고 고르고 그러는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요. 쑥이님께서 2번이나 보내셨어요. 황희두님 민주당 자원입니다. 오래오래 보자용 응원합니다. 민주당의 젊은 정치가 황희두 있다용 파이팅 하셨고요. 까멜라님이 쑥이님 꼬리 잡습니다 하면서 또 이어주셨고 까멜라님도 2번이나 하셨네요. 딥블루 들어와 화이팅입니다. 김지우님 한동훈 엿먹고 왔냐? 잘했다 하셨습니다. 아지트님 응원합니다 하면서 5만 원이나 보내셨네요.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힘 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댓글 받으실 분들 그렇게 소개했나요? 선크림 받으실 예,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2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어떠세요? 오늘 황희두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참 미래를 보는 것 그런 기쁨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황희두 이사님 아직 젊으니까 황희두 이사님이 꿈을 펼쳐나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좀 달랐으면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원래 약간 신인규 변호사님과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 게 이명박이랑 이준석이라는 두 사람한테 환상에 빠져가지고 좋아했던 시절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러다 그 문제의식을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싸우게 됐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현재적 문제도 있지만 미래에 나 같은 사람들 한 명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각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되게 답답하고 속 터지는데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제가 막 뭐 올해 끝난다 이렇게 하면 또 올해 지나면 더 무기력해지고 또 이탈하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참 그런 점에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되게 답답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희망을 어떻게 드릴까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무기력에 빠지지 말자. 지금 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어떻게든 또 자기 살려고 이제 윤석열 슬슬 벌리려고 하는 이게 그 자원고갈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보통 비유하는 게 스팀팩이라는 게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좀 이게 속도를 높이는 그런 스킬인데 이게 옆에 이제 치료하는 메딕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끌어다 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메딕 없이 그냥 막 써댄 거예요. 남발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지금 요 10%대 지지율이 나오는 거 보면 이제는 조만간 툭 치면은 가는 상황이다. 그걸 이제 기대하면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그 참여 정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이름을 참여 정부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정치에 참여해서 어떤 뜻을 품고 들어왔는데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 데 제가 일조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반성과 성찰 차원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최전선에서 뛰었대 지금 이 마음이거든요. 험한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위험까지 감수하는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책임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거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잘못했고 앞으로 더 좋은 정치로 보답을 꼭 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믿어주시면서 정어리 TV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 꼭 좀 써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그 참여가 하나하나가 모이면 정말 횃불되고 태풍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힘을 모아서 첫째도 여론이고 둘째도 여론이고 셋째도 여론이고 뉴미디어에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정어리 TV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이거 봐주시는 분들께서 정말 꼭 민주주의의 꽃 참여 정치 함께 해주시면서 제가 앞장설 테니까 뒤에서 조금씩만 바람을 좀 불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연결하는 역할을 제가 옆에서 같이 아이고, 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힘듭니다. 저도 네. 윤석열 정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보수의 정말 예, 저도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 받으실 분들 제가 소개 아직 안 했죠? 예. 김서군님, 담빈님, 고진홍님, 윤금희원님, 룽지만님, 이영민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메모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마터면 이세벨님이 하고 읽을 뻔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성경이 아까 합과 이세벨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백운기와 딥블루 많은 숙제를 아는 기분으로 마치고 갑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저기 보이는 전복을 탁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산소통을 좀 더 큰 거를 준비를 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은기 변호사님, 황유디 이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올라갈까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정치 1번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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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